퍼져나오는 검은색 물결을 보면 화려하진 않대도 내게는 다른 내일 다가오길 기다리네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손에는 문제집이나 하나 달랑 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도 저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그렇게도 내가 바랬었던 어른이 된 나의 모습, 검은 정장 속 그 모습은 그들 추억 속에 살았었던 교복 입은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하지만 그들 역시도 손에는 문제집이나 하나 달랑 들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도 저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그렇게도 내가 바랬었던 어른이 된 나의 모습, 검은 정장 속 그 모습은 그들 추억 속에 살았었던 교복 입은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스쳐 지나간 생각인 걸 어쩌겠어. 이 지하철이 멈추면 제자리에 그렇게도 내가 바랬었던 월요일 아침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월요일 아침.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모아서 만든 노래가 이상하다예요. 그래서 가사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쉬는 시간 학교 시간 달리는 하이에나 등교 시간 기어가는 이구아나 학교 시험 공부는 반짝 기억 스마트폰 공부는 평생 기억 점심으로 배는 이미 만석 그래도 치킨 자리 1등의 약속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너도 나도 이상하다 이상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눈과 내 코 내 귀와 내 입술이 바라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내 맘과 내 몸 내 손과 내 다리가 향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상해 이상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상한 이 모습 이상해도 이게 전부 나니까 빠르고 편리한 전철보다 느릿느릿 버스가 맘에 들고 진하게 지내란 엄친아보다 반평균 깎아먹는 내 친구가 훨씬 좋고 앞이 번 듯한 검사 판사보다 하루하루 배고파도 노래하고 싶고 가죽 시트 외제 승용차보다 탈탈탈탈 스쿠터가 난 더 타보고 싶어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너도 나도 이상하다 이상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눈과 내 코 내 귀와 내 입술이 바라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내 맘과 내 몸 내 손과 내 다리가 향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상한 일들 이상하단 일들 속에 내가 바라는 걸 찾아보고 싶어 어디가 이상한 길인지 내가 조금 걸어보면 안 될까요 이상해 이상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상한 이 모습 이상해도 이게 전부 나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수고하신 솔기팀에게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오디션 프로가 활성화되면서 뭐 악동 뮤지션이라는 친구들이 되게 화제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더 먼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직접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재밌는 문화와 음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저희 이번에 그 시민 아이디어 팀으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조금 이따 아마 좀 활동 내용은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2부에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창업 우수팀의 발표와 그리고 시민 가상투자 이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대회가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사회 단체 기관들과 서울시가 함께 해왔습니다. 1년간 해왔는데요.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신 저희 그 기관이 아마 하자센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여러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번 대회 조직위원이시자 대표 기관이신 하자센터 황윤옥 부센터장님 모시고요. 우리 시민 아이디어 팀 그리고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전하는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황윤옥입니다. 네, 이게 여럿이 듣는 격려사라고 하는데 사실 오늘 그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성격이 사회적 경제고 여럿이 함께 무엇을 하는 거고 그 발표회를 모여서 공유하는 협력의 자리여서 이렇게 한 사람이 격려를 하고 듣는 순서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게 분명한 격려사를 하게 돼서 좀 민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민망한 것은 하자센터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고생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실무 활동가가 와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했는데 늘 그렇듯이 생색은 제가 내서 그것도 좀 민망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사라기보단 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긴 대회였잖아요. 왜 이렇게 대회가 길었을까 싶으면 제가 이제 하자센터에서 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키워드가 뭘까요? 그랬을 때 모두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회를 이끄신 분들이. 근데 제가 보니까 모두가 주인공이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믿은 거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학기 말에 이렇게 연극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데 이제 주로 제가 나무나 뭐 바위나 뭐 이런 역할을 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진지하고 온화한 얼굴로 이 연극은 모두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니란다. 뭐 이래서 그때 제가 믿고 연극을 하면 항상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주인공은 주인공이고 저는 나무이거나 바위이거나 지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여럿이 함께하는 일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말은 사실 잘 믿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이 대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왜 할까? 또 우리는 왜 그래야 할까 생각해 보면 서툴지만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 그 아이디어를 뽑아주는 시민, 그 아이디어에 돈을 내는 시민, 또 그 받은 돈을 갖고 창업을 하는 시민,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그 다음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서툴지만 조금씩 어느 대목에선가 딱 한 번은, 어느 장면에선가 딱 한 번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관심 있을수록 주인공이 될 확률이 큰, 오늘도 오시니까 가상투표하라고 얘기하고 뭔가 하나 하게 해주는 그런 긴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첫 번째여서 모든 출발이 그렇듯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경험 삼아 훨씬 더 좋은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경제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 기대하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하고 감사한 그런 조언과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발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이제 발표할 9팀이 이렇게 최우수 팀이다 아니면 가장 뛰어난 팀이라기보다는 창업화 단계에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대신해서 좀 발표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1024개 아이디어 모두가 저희 대회에 다 주인공이셨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는 방식으로 좀 해볼 텐데 리모컨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께도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상투자 리모컨인데요, 이게. 투자 리모컨에 많은 단추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2층에 계신 분들 다 받으셨죠? 네. 여러 개의 버튼 중에서 오늘 사용할 건 3개입니다. 1, 2, 3번만 쓸 건데요. 저희 발표를 들으시고 공감이 많이 된다. 그러면 1번. 예, 그러면 100만 원이 여기에 딱 찍힐 겁니다. 그리고 2번. 공감이 더 많이 된다. 그러면 200만 원이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 3번. 그러면 300만 원이 찍힙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바로 현장에서 집계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아주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모인다고 해서 발표하신 분들에게 그 돈을 그대로 드리느냐? 그럴 리가 없죠. 네,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냥 마음을 담아서 전한다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쇼에서 요새 안녕하세요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건 좀 재밌고 흥미진진한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해보고자 이런 장치를 준비했는데요. 9팀들도 오늘 발표 자료와 그리고 발표 내용을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리허설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최근에 들어본 테드 세바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비웃죠? 저기서?
예, 당신은 못 들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팀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저희, 아직이요? 네. 네. 저희 첫 번째 발표팀은 그 비영리 IT 지원센터 추진위원회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IT 지원센터 구자덕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저 인간 여기 왜 나타났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컴퓨터재생센터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대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컴퓨터를 한 6만 대 정도 저희가 재생을 하고 무상으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속에서도 여전히 남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지금 제출한 이 아이디어입니다. 한국에는 18,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 그 사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죠. 이번에 제출한 그 1,030개 정도 되는 아이디어들도 이번에 선정되어진 10개 팀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사회적 기업가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때문에 사람들은 지쳐 있고요. 아까 토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 무슨 소리가 그렇게나 많은지 그 소리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작 자기네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맨이 되기를 원한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사람들은 업무는 너무 많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치고 그러면서 활동가든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신하게 되고 후원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문서 작업하느라고 정작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사항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날 수 있다라 그러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요.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안 없는 목소리만 투쟁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힘들게 치른 행사 그런데 늘 아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제기했던 것도 파급력은 없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악순환들. 근데 SNS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그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눈 것들이 확산되어질 수 있다라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찾았던 것들이 IT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IT라고 하는 도구가 뭔가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소통의 도구, ICT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IT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뭔가 종합적으로 전체를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비영리 IT 지원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IT 전문가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IT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IT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활동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을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화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비영리 조직을 만나서 정확히 당신들의 상황이 뭐냐, 지금 뭐가 어렵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곳 이상 되는 단체들과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35개 이상 되는 단체들의 설문지를 대면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얻은 결과는 ERP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스마트워크라든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정말 단순했습니다. 와서 좀 교육 좀 시켜달라. 제발 뭐 교육하는데 오라고 하지 말고 와서 좀 교육 좀 시켜달라. 컴퓨터가 좀 필요하다. 고장났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다. 홈페이지, SNS, 우리들 시민들 다루는 것만큼이라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무려 절반이 가까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비영리 조직들이 원하는 것들은 시민들만큼만이라도 다룰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았던 것들은 크게 3가지 주제로 해서 9개 과제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프라 문제입니다. 컴퓨터 구매하는데 무려 100만 원씩이나 쓰고 소프트웨어를 1000만 원 주고 구매를 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종이에다가 격리를 현금 출납장으로 해서 자금을 정리하는 단체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재생 컴퓨터를 믿고 살 수 있는 컴퓨터를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일이죠. 이 컴퓨터를 15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라면은, 그리고 1년 무상 AS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리고 시중 가격 4, 50만 하는 MS 오피스를 3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라면은, 그리고 여기서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사람에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쓸 수 있다라 그러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서 컴퓨터를 기증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지금 무상으로 주는 것들이 아니라 15만 원 받고 공급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기존에는 재생비라든지 정비비를 정부나 기증을 하는 기업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질 수 있고 저 비용의 일부가 저희가 운영을 하는 조직의 운영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지속 가능한 대부분의 것들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무상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들한테는. 근데 그것을 3만 원에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은, 미국에는 텍스비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미 500개 정도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비영리 조직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더 좋은 가치 큰 그런 회계 프로그램을 원하는 단체들은 상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한 달에 전표 발생해봤자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필요한 것들은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영리용 엑셀 회계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영리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 그러면 큰 돈 들이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두 번째, 사람과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사람이 ICT 전문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면서 개발회사랑 비영리 조직이 싸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재능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IT 전문가들은 일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분들은 일이 지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다룬 이 IT가 이 세상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 이롭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온라인 헬프데스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착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위키소에 올라왔던 창작자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IT 개발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취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정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작업하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들이 각자 가지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둬 떠나버리면은 다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을 무슨 대단한 보물인 듯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걸 공유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홈페이지 정말 어렵게 돈 들여서 만드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홍보는 필요하다는데 예산은 없다라는데, 근데 양식을 이용해서 한다라 그러면은 포스터 만드는 거 일주일 걸릴 거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글자 몇 개 바꾸면 되니까요. 지식들 공유하면 되고요. 홈페이지에 정말 재밌는 볼거리가 있다라면은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볼거리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한 이 도구는 비영리 조직에게 홍보하기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건비 말고는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업무는 줄어들고 사람은 찾아오고 그리고 시민은 신뢰하고 후원은 늘어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컴퓨터 한 대의 가치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서 보니 컴퓨터 한 대의 가치는 선생님 한 분의 역할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재능 기부가 그리고 나눴던 그 경험 하나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할 가치를 만들 것인가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런 재능 기부자 한 명이 나눴던 경험 하나가 사회적 기업가 한 명의 역할, 시민단체 활동가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비영리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보복지 기본이라 정보가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제기하셨던 이용환 교수님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비영리 조직에게 가서 자원활동을 하셨던 지각생이라는 인동준 선생님께서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비영리 지원 조직들 그리고 ICT 전문 조직들이 현재 저희들이 문제를 하려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가지고는 18,000개 되는 그 조직들에게 16개나 되는 저희들이 사업 과제들을 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인 경우에는 컴퓨터를 내놓을 수 있고요. 착한 기업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재능을 기부를 하고 청년들은 소셜 ICT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저희들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시민들은 재정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작 비영리 조직들은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경험이나 지식들이라도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비영리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한다라면은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우물토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번 위키소울에 참여했던 정말 고생하셨던 1030개 아이디어 10개 팀에게도 저희가 마르지 않는 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문 밖에 나가시면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 회원 가입수가 있습니다. 꼭 회원 가입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발표여서 굉장히 긴장되셨을 텐데 아주 진솔하고 그리고 힘을 담아서 열심히 잘 발표해 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할을 해주실 때입니다. 그 리모컨을 다시 한번 꺼내 주시고요. 많이 공감된다 1번 100만원, 더더 공감된다 2번 200만원, 그 다음에 더더더 매우 많이 3번 300만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10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다 누르셨죠? 네. 자, 그러면 금액을 공개해 주세요. 네. 3억 2,600만 원. 네. 네. 부대표님 부자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 다음 팀들도 좀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계좌이체 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네. 좀 더 좀 넉넉하게 쓰세요. 네. 이번 팀에게는 더 많은 금액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동물의료생협인데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동물들을 위한 의료생협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두 번째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수 그 기계를 갖고 계시는 거 보니까요. 제가 그 세계 피겨스팅 선수권 대회에 나온 김연아 선수의 심정을 알 것만 같습니다. 네. 사실 저와 저희 단체는요, 이런 대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요. 이런 대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저기 그 스웨터를 입고 있는 청년 정주영 그 희망자석소 연구위원께서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더니, 동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 그래서 아이디어 정말 많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제가 막 풀어냈었죠.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담아내서 한번 올라와 봐라.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 5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심정으로 냈지만 그중에서 반려동물 의료생협이 이렇게 멋지게 당선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반려동물 의료생협, 보통 의료생협이라고 하면 조합, 지역의 공동체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대체 동물단체가 왜 동물병원까지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단체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2002년 8월에 설립된 동물보호단체이고요. 지금 서울에 사무국이 있고 포천에 동물보호소,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입양센터 2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요, 실태조사, 동물보호법 개정, 그리고 교육 캠페인, 동물학대 사건 해결, 그리고 동물 구조활동, 적극적인 동물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돌적인 동물운동단체로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도 받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과 동물학대 관련자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질타와 왜곡된 루머에도 시달리고 있는 그런 동물보호계의 진보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단체가 도심 충무로 반려동물 번식센터의 메카죠. 동물들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충무로 바로 옆에 저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동물 입양센터, 사지 말고 이제 이렇게 구조하는 동물들을 입양합시다라는 이런 멋진 입양센터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제 큰 동물들 200여 마리가 보호되고 있는 저희 보호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주 후에면 또 오픈될 예정인 답심리의 어린이 교육장.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왕따 현상, 자살 현상, 그리고 이런 폭력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은 가장 최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보다 더 약자인 동물을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서요. 답심리 교육센터 지금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센터 2호점이 설립되고 있고, 그리고 동물운동단체다 보니까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지향하기 위한 이런 채식 카페까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도대체 왜 병원까지 또 만들어야 할까요? 병원이 뭐 1, 2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억의 기금이 필요한 이런 일인데 왜 동물병원까지 만들어야 했을까요? 지금 서울 시내에 한 700개 이상의 동물병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의학과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서로 동물병원을 설립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동물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이 현상 속에서 의료보험, 반려동물 의료보험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의료보험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고요. 거기에 작년에 부가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체감 진료비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천차만별이죠. 중성화 수술비 10만 원 받는 병원도 있고요. 60만 원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골절 치료비 20만 원, 30만 원 받는 병원도 있지만 100만 원 이상 받는 병원도 있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동물병원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갔다가 과잉 진료비 혹은 허위 진료 혹은 너무 고가의 진료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양심적인 수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예, 동물 구조한 동물들 굉장히 성심껏 치료하면서 낮은 진료비 받고 있고 또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진료비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받으시는 이런 양심적인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수의사 분들 여러 그 집단에 의해서 거의 왕따당하는 현상이더라고요.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 연계병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동물보호단체 도와준다는 얘기 절대로 소문내지 마세요라고 하실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행상들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물병원들은 동물이 병에 걸려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라던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라던가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판매하는 물품 또한 문제가 많죠.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를 공급하거나 주사기 바늘 재사용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반짝반짝 반려동물 의료생협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주치의 개념을 도입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동물들이 어떤 생활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떤 병력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정확히 알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람의 주치의와 같은 그런 반려동물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물을 나만 좋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동물을 기르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동물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도 조성할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과다한 그 출산을 하는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의사 선생님들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얘기해 주지 않죠. 동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에 걸린 동물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수익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중성화 수술을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물이 너무 많아서 유기동물 되는 동물들도 많이 있죠. 전국에서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너무 과다한 진료비 지출 때문에 동물을 포기하는 사람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퍼센테이지는 거의 30%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 고가의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동물을 버린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합리적인 의료비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노령동물, 우리나라에서 동물이 나이가 많으면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노령동물을 어떻게 케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노령동물이나 혹은 문제 성격을 가진 정말 훈련이 필요한 동물, 이거는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동물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평생 같이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물을 기르다가 휴가를 가거나 혹은 출장을 갔을 때 동물을 돌볼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의료생협이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먹거리도 건강한 반려동물 먹거리들을 공동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면서 동물도 행복하지만 사람까지 함께 행복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사람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아까 여기 나무를 사랑하시던 청년이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멋진 여성과 같이 자기의 반려동물을 같이 산책시키는 모임을 통해서 결혼의 기회도 제공받으실 수 있겠죠. 네.
다양한 커뮤니티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꼭 돈을 주고 호텔에 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조합원들끼리 품앗이를 통해서 무료로 동물을 돌봐주고 나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품앗이 활동도 조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 내가 꼭 버릴 수밖에 없는 물건, 이런 물건들을 서로 필요한 분들끼리 나누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책 모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동물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무료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끼리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될까요? 지금 조합원의 가입비와 조합원의 월회비, 그리고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초기 운영비와 초기 설립비를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원 시 계속해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각종 의료비로 의료생협이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앞으로 이 의료생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요,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동물 구조 활동에 이런 수익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제 이 한 작은 시민단체가 이거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꼭 동물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문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와 폭력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의료생협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반려동물을 향한 진심과 열심이 여기까지 막 후끈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리모컨을 꺼내시고요. 예, 구자덕 대표님의 3억 2,600만 원, 네, 넘어설 수 있을지요. 약간 기대되네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해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한테 누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3억 5,700만 원. 네. 왜 박수가 안 나오죠? 네. 뭐 큰 차이가 없긴 한데요. 워낙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애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공감을 더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은 저희 전 세대가, 서울에 사는 전 세대가 모두 공감하고 좀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 골목바람 팀인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청년들의 서울살이 베이스캠프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를 발표하게 된 조희재라고 하고요. 막상 되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 한 6개월 넘는 시간 길게 온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이 정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의 날이 오니까 아침부터 되게 기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지금까지 전혀 저를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디어를 보고 초기에 좋아요 추천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펀딩까지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불구하고 저희 중간 지원 단체인 함께 일하는 재단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골목바람은 사실 우리 시대의 청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집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기업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네,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 많은 동네, 바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인데요. 주민등록 통계를 보게 되면은 약 70%에 육박하는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다수는 청년 가구이고요. 사실 이곳은 그동안 중개수수료 나눔 활동, 소외계층 무료 맞춤 중개, 그리고 세입자 모임 등을 활동했던 저희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이 2년여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200여 명 정도의 청년을 만나왔더라고요.
당연히 그들이 느꼈던 뭐 저의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오는 여러 가지 애환들, 그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값비싼 주거비, 또 그에 따르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저희 골목바람은 또 한 가지 청년 주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지방 출신 청년들 서울살이 첫발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방 출신이시거나 혹은 본가에서 독립하셔서 사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금방 절실하게 와닿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서울 올라와서 바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죠. 며칠 동안 둘러보면서 집을 구해야 되고, 구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임시적으로 살아야 될 공간을 가게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죠.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모텔이나 찜질방 혹은 뭐 고시원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례들은 실제로 저희 왔던 그 부동산에 왔던 고객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 보았습니다. 뭐 찜질방에서 잤던 사례, 그리고 단기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며칠 머물다가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례들 뭐 등등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마침 위키서울 대회라는 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는 부동산 고객 청년들, 그리고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뭐 카페, 서점, 그리고 온라인상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했던 10명 중 4명은 임시 거처 공간에서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경험이 없다는 건데, 그 경험이 없는 것은 임시주거 공간을 갈 필요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제대로 갖추어진 임시주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거주 공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친척집에 거주하면서 그 단기간을 해결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 공간에 대한 선택 이유를 보면 대부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이용의 편의성,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에 아는 지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나름 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말 우리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은 바로 임시 거주 공간에서 머물면서 힘들었던 점에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생각하기에 뭐 안전에 대한 부분 혹은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정서적 결핍인 거죠. 저도 한 13, 14년 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는데 서울에 뭐 아는 지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집을 알아보고 뭐 급박하게 집을 구해서 전혀 어떤 그 동네 정보 없이 들어간 그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적인 부분보다는 더 컸던 거는 바로 그 정서적인 부분.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하게 마음 먹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결핍이 가장 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는 지방청년들이 잠시나마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이 없다. 저희 이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는 발단되게 됐습니다. 저희의 소셜 미션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행복한 서울살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안락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단순한 그런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정보 서비스 혹은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그런 지식적인 부분 혹은 뭐 그런 좀 알짜배기 정보들 그런 걸 제공하고 또 커뮤니티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관계와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커뮤니티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소셜 미션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은 뭐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숙박 제공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다음으로서는 말 그대로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그냥 끝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들이 제대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연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또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신림동에 있는 조그만 착한 부동산 골목바람이지만
각 구에 저희 같은 착한 부동산들을 발굴하고 협약 연계해서 공동중개 형식으로 그 청년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하고, 또 공동거주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욕구가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또 쉐어하우스로 연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영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체성이기도 한 바로 커뮤니티 사업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는 지방 청년들에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거 설계와 본인에게 맞는 지역 선정,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 교실과 서울 집나들이 투어를 통해서 정말 그 지방에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모호한 정보들이 아닌 실제로 본인이 체험하고 나에게 적합한 지역, 나에게 적합한 집, 나에게 적합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게스트하우스의 묘미는 바로 이런 파티겠죠. 하우스메이트 파티를 통해서 다 비슷한 처지에 뭐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어떤 나름의 서울 드림을 갖고 온 지방 청년들이 동병상련의 정으로서 같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메이트 파티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영리 모델로서 창출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그 지방 청년들 중에 좀 힘들게 사는 친구들에게 주거비 보조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데 굳이 그 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저희 민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창한 몇 천만 원 이런 단위의 금액 지원이 아니라 단순하게 본인이 지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내서 훨씬 더 비싼 주거 월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그 청년들에게 어차피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혹은 긴급하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 아르바이트가 끊겨서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 연체가 되면 긴급하게 잠깐 빌려줄 수도 있는 비용, 이런 식으로 주거비 보조 사업을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확정된 시장이 있는 시장의 모델은 아닙니다. 기존의 모텔, 고시원,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찜질방 등이 대체하고 있었던 정말 임시거처의 모습을 제대로 된 임시거처 공간을 하는 골목바람으로서 바로 저렴한 가격, 기능적 공간이나 경쟁력이 있는 그 영리 모델로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 서울역에는 서울 생활에 대한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올라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오늘 밤 그 자기의 잠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바로 보시는 이런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골목바람 게스트하우스는 이런 청년들에게 안락한 임시 거처와 주거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와 관계를 맺어주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서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울산에 그 협동조합 얘기 나누러 다녀왔는데요. 골목바람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목바람을 보고 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울산에서도 해보겠다는 그런 모임을 조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작은 시도지만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고 또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주거 문제에서 특히 공감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리모컨을 다시 한번 좀 꺼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공감 지수를 가상 투자를 통해서 한번 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네, 이제 집계 마감하겠습니다. 자, 다 누르셨죠? 와, 4억 500만 원. 네. 네. 대표님, 네, 기쁘시죠? 그래도 뭐 이 돈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그냥 마음만 받아가세요. 네. 그 다음 저희 그 아이디어 발표팀은 아까 공연을 너무 재밌게 해준 솔기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분들, 예, 얼른 나오세요. 그냥. 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솔직한 이야기가 깃든 노래 솔기세 대표 차유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솔기 소개와 시작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뭐 좋으셨던 분도 있고 힘들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시기는 여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아를 추구해가는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에 매여 있고 꿈을 쫓아가기보다는 대학이라는 문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일탈, 비행, 흡연 등의 다양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청소년들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노래요? 네, 바로 음악입니다. 네. 그런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되게 선정적이고 상업적인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음악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솔깃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만들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솔깃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벅꾸벅 스르륵 수업 시간 블링블링 조명을 쉬는 시간 하교 시간 달리는 하이엔나 등교 시간 기어가는 이구안나 학교 시험 공부는 반짝 기억 스마트폰 공부는 평생 기억 점심으로 배는 이미 만석 그래도 치킨 자리는 등의 약속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너도 나도 우리 이상하다 이상한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눈과 내 코 내 귀와 내 입술이 바라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내 맘과 내 몸 내 손과 내 다리가 향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상해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상한 네 모습 네, 저희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네, 사연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받고요. 대학생 팀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 다음 음반이 발매되고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지금은 2기인 상태고 1기 때 활동했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깃 1기는 청소년 시기에 왜 우리들의 이야기가 없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두 학생이 대학생이 돼서 우리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서울 YMC 동아리로 등록하게 되면서 저희들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공모전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앨범이 나오게 되었고 그 앨범 중 총 8곡이 청소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마지막 활동으로 콘서트를 했었고요. 이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솔깃이 보도되는 등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1기 활동의 마지막으로 9월까지의 총 수익금이었던 230여만 원을 가천 학교 평화만들기 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2기라고 말씀드렸죠. 2기는 현재 32명의 대학생과 8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청소년 사연 공모전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상을 마쳐서 총 7편의 사연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으로 보면 저희가 크게 행정팀, 음악팀, 제작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행정팀은 솔깃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팀은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고 제작팀은 디자인과 영상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기에는 새롭게 청소년 솔깃 서포터즈를 뽑았어요. 저희가 1기 때는 청소년들과 많은 교류를 못해서 2기 때는 청소년들과 더 다가가고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청소년 친구들과 직접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청소년들에게 맞는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솔깃은 앞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 솔깃 2집 앨범이 예약 판매 구매 중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클럽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솔깃과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저기 이렇게 아빠 미소, 엄마 미소 짓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그 마음 금액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자, 리모컨 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집계 마감하겠습니다. 자, 금액 보여주십시오. 네, 3억 5,200만 원. 네. 네, 큰 응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돋움 하는데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골목 상권이 많이 위협받고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는 팀입니다. 망원동에 대형 마트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이제 청년가게 101이라는 아주 용감한 시도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저희 팀인데요.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작소의 신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조명을 켜주시겠어요? 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지난해 2012년 마포구에 있는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 홈플러스 입점 반대를 위하여 시위 및 문화제 등을 진행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슬라이드한 영상이죠. 당시 지역 내 위치해 있던 40여 개의 시민단체가 시장 상인회들과 함께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은 약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달 3월이죠. 중순 홈플러스는 입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주변 반경 1.5km 이내에는 홈플러스가 3군데나 입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에 놓인 전통시장은 아마 이곳뿐만이 아닐 겁니다.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이 지난 4년간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 대형마트의 매출은 30% 이상 증가하였고요. 기업형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139% 증가라는 그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생활의 한 축이 되었던 전통시장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시민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 둘째, 장보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셋째, 상인분들이 불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민들의 고민을 한번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여기에 저희 청년들의 고민도 한번 집어넣어봤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청년 백수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장기화된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좋은 일자리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곳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공작소는 시장의 문제, 그리고 시민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한데 모아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바로 청년가게 101입니다. 저희 청년가게 101 안에서 청년들은 일하며 공부하며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즉 시장과 지역에 필요한 일거리들을 청년들 스스로 찾아서 발굴해내는 거죠.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진행할 일감들은 이런 건데요. 바로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청년이 자전거로 시민의 장보기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실을 수는 없고요. 이 정도 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전거는 카고바이크라고 불리웁니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자전거죠. 보시면 이거는 카고바이크 중에 자전거로 탈 수 있는, 전기로 탈 수 있는 자전거고요. 사람들은 큰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아이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몸집이 큰 아저씨가 타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운송수단입니다. 100kg까지 보통 적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의 그 장보기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일단 주민이 전화를 통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장 메뉴를 저희에게 알려주면 청년가게 101 콜센터가 그것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접수 리스트대로 청년들은 시장 안에서 장을 보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것을 자전거로 배달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공작소는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그리고 시민들을 잇는 청년학교 101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요리학교 그리고 미술학교를 진행할 것이고요. 성인들을 위해서는 기타학교, 연극학교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문화체험을 함께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시장 내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해낼 아이템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팔지 못해 남는 과일들을 싸게 사서 그것으로 만드는 제철 과일 잼 가게.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카레 식당. 시간이 없어서 빨지 못하는 유니폼을 대신 빨아주는 상인 전용 세탁소. 엄마들이 장을 쉽게 볼 수 있도록 10분 간격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10분 어린이집. 굉장히 많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해내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노동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 소모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공작소 안에서는 나와 이웃을 위한 아이템들을 발굴해내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노동을 실행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와 자원은 공유한다. 저희 사무실은 단순히 사무실이 아니라 개인의 작업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일한 후에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마무리,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셋째, 착한 일을 만든다. 사실 착한 일만 만든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시장에 도움이 되는 착한 일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렇게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일거리를 발굴해내면서 전통시장을 좋은 삶의 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에 청년의 기운이 넘쳐나고 전통시장은 시민과 더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전통시장과 함께 우리 마을이 꽃필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들이 이제 다 지금 막 활동을 시작한 아이디어 팀들이 많은데요. 저희하고 이제 이런 저희 지원기관과 함께하는 동안 정교한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혹시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희가 이 포켓 사이즈, 아이폰 설명서보다 더 중요한 시민 아이디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공감을 또 얻고 응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버튼 다 준비하셨죠? 네, 2층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못 누르신 분 없으시죠? 네, 3억 5,900만 원. 네. 네, 마음 같아서 이걸 진짜 자본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권한이 없어서요, 제가. 네,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팀은 이제 저희 요즘에 SNS가 발달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기업들 중에 이제 그런 공유경제 협력소비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기업인데요. 특별하게 이 팀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그분들에게 면접 복장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열린 옷장 팀인데요. 큰 박수로 한번 한만희 대표님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열린 옷장 발표를 맡은 한만일입니다. 발표하면서 우선은 간단한 이야기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런던 올림픽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선수가 러시아 높이뛰기 선수 이반 우코프라는 선수인데요. 지금 유니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을 찾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저는 그때 보고 있었는데 옆에 심판분들이 같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옷을. 그래서 4차 시기 때 떨어진 동료의 옷을 입고 출전을 했는데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뉴스 그대로인데 옷 빌려 입고 높이뛰기 금메달 이렇게 써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옷이 전에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의 옷이었어요. 되게 재밌죠. 실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행운이 내게도 전해진 것 같다. 이게 되게 단순한 에피소드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이게 사실 옷장이거든요. 옷장 안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지금 옷장인데 저희가 이런 옷장을 가지고 뭔가 이런 새로운 재밌는 일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장이 가장 적합하겠다. 왜냐하면 가장 안 입는 옷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다 옷장 열어보시면 안 입는 정장 한두 벌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장을 이용을 하는데 이 정장을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취업 박람회 현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어렵죠.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면접 복장입니다. 이 면접 복장에 대해서 학생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보통 이게 1시간 정도 면접을 보니까 합격하기 위해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92% 정도가 이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장이 지금 사실 잘 안 입는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가정마다 다 남는 옷은 굉장히 많고 이런 옷들을 만약에 면접 보는 학생들이 착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하거나 대부분 구매를 하시겠죠. 하게 되는데 백화점이나 인터넷 샵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집안에 입지 않는 옷들을 저희가 받아서 대여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잘 입지 않는 정장을 가진 사회 선배랑 면접 정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간단히 말하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정장 의류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웹사이트에 와보시면은 정장 기증과 정장 대여 가장 큰 축이 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기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서 자기 기본 폼을 입력해 주시면은 그 주소로 저희가 박스를 보내드리고요. 그 박스에 기증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웹사이트에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내 집에 있는 옷을, 안 입은 옷을 누구한테 빌려주기 위해선 지인이나 아는 분들에게만 빌려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웹 서비스가 가동이 되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전국의 모든 분들이 웹사이트에 와서 그 옷을 빌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여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여는 그냥 일반 쇼핑몰에 이용하듯이 빌리시면 되는 거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증한 분의 그러니까 옷을 기증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증한 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기증했는지 웹사이트에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개인 정보 공개에 따라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조언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기증한 옷을 누가 입겠냐 도대체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도 지금은 빌려드릴 옷이 없어서 지금 못 빌려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 기증 말고 추가로 기업이나 단체 기증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개인 옷장이 아닌 이제 기업 옷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패션 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바비브라운은 메이크업 강좌를 통해서 취업 구직자한테 메이크업 강좌를 열어주는 코스를 열기도 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정말 특이하게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제 재단법인 동천에서 직원들이 옷을 기증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럼 그 옷으로 그 태평양과 동천의 이름으로 옷장이 걸리겠죠. 그럼 그 옷을 빌려 입으시고 그리고 내가 법조계나 아니면 그 직원분들의 이력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또 옷을 빌리면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단체도 될 수 있고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 전국에 안 있는 정장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떤 옷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위에 블라우스 있잖아요. 이게 일반 블라우스가 아니라 저희 그 위에 카라 부분이 넥타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의 스커트는 남성 자켓으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옷을 기증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 내가 지금 보내는 옷이 면접 정장으로 쓰일 만큼 품질이 좋은 옷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 많이 물어보세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가치 있게 더 업사이클링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양복 원단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반 티셔츠 원단이 아니고 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제작이 들어가는 원단 비용만도 굉장히 큰 비용이 소모되는데 보내주신 옷으로 그 메시지가 담긴 옷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업사이클링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기증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의 차원의 사회적인 공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4월 달에 지금 오픈할 계획이고요. 지금 에코 디자이너 분들 7분이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발표 마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가장 큰 동력은 이렇게 많이 와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저희 세탁소 사장님 무료로 해주고 계시고 포토그래퍼 분이 무료로 사진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려주고 계시고요. 개발도 지금 개발자분들이 무료로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셔서 열린 옷장 검색하시고 페이스북 라이크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정장 기증을 클릭하셔서 남는 옷을 보내주시면 정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모컨을 꺼내서요. 정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높은 금액 그냥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네, 또 이걸 강제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막 올라가네요. 네. 자, 집계를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네, 4억 400만 원.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어낸 열정적인 발표였나봐요. 이번에 발표하실 분도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기업인데요. 여긴 더 좀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차 친구예요.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기업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큰 박수로 한번 맞아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 친구의 문성우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가셨네요. 확실히 공유가 뜨긴 뜨는가 봐요. 탤런트 공유는 아니고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차로 인해서 한 번쯤은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불편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공유가 많이 이제 붐을 타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유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과연 어떠한 방법론을 활용해 갖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어 갖고 저희 사업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는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쥐가 출몰을 했어요. 쥐가 왔는데 쥐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는 강력한 미끼와 쥐덫으로 쥐를 잡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요구대로 해줬더니 쥐는 잡는데 더 많은 쥐들이 온다는 거죠. 더 매력적인 먹이 때문에 쥐들은 사체가 쌓이는 거예요. 주인은 서울시청 직원들은 맨날 쥐의 시체를 갖다 버리니라 더 고민이 많은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서울시청이 쥐를 쥐덫으로 잡아달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니즈는 시청 안에 쥐가 들어올 수 없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받게 되면은 우선 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쥐는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쥐의 경험 패턴, 생활 패턴, 몇 시에 이동하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죠. 주차 친구는 불과 작년 8월 달부터 한 4개월 동안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2달 전에 이제 저희 개발자하고 UX 디자이너하고 같이 이제 바로 이제 개발은 이제 같이 창업 멤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불과 7일 전에, 6일 전에 저희가 창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서울시 사업은 지금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배점표도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런 거에 저희 서울시에 이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아마 99%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UX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자 했는데 만약에 이런 점수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를 구성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대박 앱을 만들어냈죠.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주차장을 등록하고 주차장을 찾고 근데 누군가 왔더니 부정주차가 와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내 주차장에 내가 돈 주고 빌리려고 하는 주차장에 왜 함부로 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딸려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쉽게 책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지역사회에 시니어들을 활용해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구청의 수익도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단속 열심히 하시겠죠.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청은 공유 잘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저렴하게 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구청의 재정도 좋아져요. 굉장히 좋은 논리적인 해결책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맨 위에 보면은 너무나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거주자 주차장이 이제 비게 되는 거죠. 사실 광진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낮 시간에는 50% 이상이 부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가 너무나 잘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을 계속 단속을 하게 되니까 이 차들은 바로 도로로 나가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안 하고 개인의 빌라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주차로 살인 나는 거죠. 그리고 불법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항상 차한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동네에서 꼬마애들이 놀고 있는데 택배 차량은 지나가고 갑자기 애는 튀어나와요. 아이들은 사고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불법 주차로 인한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없어요. 사고율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왜? 경찰은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찾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 주차를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구축도도 이제 샘플로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꼭 이용하라고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과연 스마트폰이 정답일까요? 주차 친구는 18일 동안 리서치를 했습니다. 광진구에서 직접 뛰면서 130명 정도를 만났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UX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숨은 니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거는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줬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먼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장기 주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 공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민간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빌려줘봤자 3만 원? 그 정도 수준이지만 시간제로 한다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씩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똑같이 이런 결과를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도 발견을 했습니다. 장기 주차장은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찾을 데가 없으니까 날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보통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율이 거의 없어요. 불만은 딱 하나죠. 제발 저 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쓰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앱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앱들은 사실 너무나 간단한 솔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이 걸리든 5분이 걸리든 1분이 걸리든 장기 주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장기 공유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앱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 주차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스마트폰을 이용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 앱은 BMW 차문을 열어주는 앱입니다. 기본적으로 10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 열쇠는 넣고 돌리면 2단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기술의 발전이고 혁신일까요? 물론 이 앱은 차키를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유용한 앱이죠. 이런 조사를 통했을 때 저희는 무료 주차도 가능해요. 그리고 제공 후 귀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앱 쓰는 게 귀찮을 것 같아요. 단기 주차가 사실상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스마트폰 등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IT 기업이고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한번 전환을 해봤죠. 기본적으로 이런 주차금지판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주차금지를 이 시간에서 이 시간대까지는 주차하세요라고
말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봤더니 어차피 공유가 되고 있는 주차장 스마트폰 이용해갖고 단속 강화되고 견인하고 그런 거에서 해결을 못했던 문제를 이런 걸로 돈 10,000원만 투자해갖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1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4.3조가 낭비되고 있고, 그리고 교통혼잡으로는 서울시에서 사회적 비용이 7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했을 때 5%만 참여한다면 서울시 예산을 233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 면 하나 만드는데도 5천만 원이 드는데 이거 만드는데 불과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광진구에는 6,000명밖에 없어요. 다 쓰지는 않겠지만 이거 5천만 원만 투자하면은 서울시에 무료로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걸 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훔쳐가도 개인의 빌라도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나눔이, 공유가 실천되는 거죠. 주차 친구는 오늘 제가 주차장에 대한 공유를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지식에 대한 공유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주차장이나 지식이나 나눈다고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경쟁사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저희가 서울시 사업을 꼭 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차 공간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누가 하든 가치가 만든다면은 누군가 더 잘한다면 저희들보다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저희의 미션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손 안 대고 코로 푸는 거죠. 공유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차 친구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찌뿌둥하신 것 같아요. 다들 좀 이렇게 기지개를 피시면서 리모컨을 꺼내 주십시오. 네, 리모컨을 꺼내 주시고요. 그 버튼 3개 중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을 저한테 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네, 보여주시죠? 네, 2억 7,900만 원.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아까 이제 좀 자리를 비우신 분들도 있고 해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감사한데 저희 또 아이디어 팀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딱 2팀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힘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정말 재밌는 팀인데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세운상가에서. 네. 실제로 만들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재미있는 청년들의 그런 공작소 이야기인데요. 팹랩서울 팀입니다. 저희가 큰 박수로 한번 또 이야기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팹랩 서울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고은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머리 아저씨가 와이어드라고 굉장히 IT 쪽에서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 편집장이신데 최근에 책을 하나 새로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들어보셨을 텐데 3차 산업혁명은 뭘까? 그래서 보시면은 중요한 건 이제 키워드가 개방형 제조 플랫폼과 디지털 및 인터넷 혁명이 결합해서 사회적 생산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 개방형 제조 플랫폼과 디지털 및 인터넷 혁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지식인 다들 이용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리법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물건을 만드는 애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특히 여기에 레이저 커터라든지 CNC 조각기 이런 자동화 기계가 더해지면 저희 인터넷에 어떤 도면만 다운받으면은 바로 그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또 3D 프린터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3차원 물체를
한 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디지털 디자인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인스트럭터블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어떤 뭐 로봇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소스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도 뭐 기계가 있어야 됐죠. 근데 기계들이 비싸잖아요. 또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계를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방형 제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뭐 텍샵, 해커스페이스 이런 뭐 다양한 이름들을 가진 단체가 해외에는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슬슬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그 팹랩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방형 제조 플랫폼입니다. 근데 팹랩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자동화 장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디지털 디자인이라는 거는 공유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보시면은 맨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CNC 조각기인데요. 이걸로 나무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에 있는 설계도를 자를 수가 있고요. 또 옆에는 이제 오른쪽 끝에는 레이저 커터가 있고, 또 3D 프린터 이런 기계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예, 그럼 이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냐?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핸드폰인데요. 이게 한 제작비가 $120 정도 된대요. 근데 그 회로 자체도 이렇게 직접 그 회로를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각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이저 커팅한 케이스를 씌워서 만든 핸드폰.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팹랩이 있어요. 근데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제 그 지향성 안테나라고 한 방향으로 쏴주는 안테나를 만들면 그걸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은 통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먼 지역끼리 통신할 수 있게 안테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아래에 보시면 배도 만듭니다. 배를 이제 조립식으로 골조를 조각을 해서 이제 끼워서 천을 만들어서 암스테르담 운하에서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는 또 집도 만들죠. 이건 바르셀로나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을 또 그 부분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해서 이 태양열 주택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에 이런 뭐 많은 팹랩들이 있고요. 뭐 아직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팹랩 서울을 준비하는 타이드는 그 창업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 대표님은 왜 예전에 그 우주인 선발대회에 나가셨던 고산 씨라고, 예, 저랑 이제 성이 같은데 그 인척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이제 세운상가 있습니다. 세운상가는 옛날부터 그 뭔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뭔가를 만들려면 그 부품을 구하려면 세운상가로 가야 했죠. 그래서 뭐 잠수함부터 미사일까지 못 만드는 게 없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그 침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 시장님께서 이제 세운상가를 다 밀어버리고 어떤 녹지충을 만든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계획이 백지화가 되어서 저희 존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세운상 가서 저희 사무실에 팹랩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그 수원의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랑 협력을 해서요. 이런 뭐 용접, 목공, 뭐 전자회로 이런 거를 배우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예, 세운상가 사진이죠. 그리고 이번 그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에 출범하면서 또 추가로 이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레이저 커터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트리도 만들고 장식품도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좀 이제 나중에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레이저 커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한번 과자에 저희 회사의 이름을 새겨보는 걸 시작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만들어준 쟁반인데요. 쟁반에 이제 가족 얼굴들을 레이저로 이제 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택배 상자를 이용해서 그거를 재활용해서 이런 공룡 모형도 만들고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3D 프린터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의 그 금천 예술 공장에서 작업을 하시던 외국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작업을 도와드리기도 했고 보시면 이제 3D 프린터로 케이스를 출력을 했죠.
또 모금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저희 또 파티를 열어서 그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한 기념품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예. 심지어 또 지난주에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궁금해하셔서 찾아주시고 계시고.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잠깐 그 해외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개인 차고에도 이런 작업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팹랩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마침 이번 주에 그런 팹랩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교육이나 뭐 창업 이런 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진행 중이고요. 또 상해에서도 뭐 팹랩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혁신 공간이라고 이름 붙인 곳을 상해 시내 안에 100개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이제 팹랩을 구마다 하나씩 12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흡사 도서관처럼 공공 도서관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서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인데 그 암스테르담 팹랩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물에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왼쪽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려진 장소가 여기입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인데 여기서 이런 어떤 첨단 과학기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멋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꿈꾸는 것은 뭐 저희 단체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도 멋진 장소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구서울역사 지금 문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어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첨단이 더해진 그런 공공성이 있는 공간을 만들면은 또 좋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미 또 문래동이나 금천구 같은 곳에 예술공장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이제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팹랩을 만들면 예술가들이 활용도 하고 그분들이 또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있고요. 지금 한 300명 넘었는데 앞으로 워크숍 같은 것 정보가 많이 올라올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 팀장님 늘 뵙지만 목소리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러운 목소리. 예. 자, 저희 또 그러면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절대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네,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3억 4,200만 원. 네. 예, 큰 응원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팀입니다. 예, 친환경 기업인데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아주 신기한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시오울이라고 하는 팀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마지막 팀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찌꺼기의 심각한 문제하고요. 거기에 따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게 된 지금은 아이들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는 부엉이 아빠로 알려져 있는 임병걸입니다. 제가 부엉이를 한 마리 가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부엉이가 실제로는 메모꽂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로는 저희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도자기를 사용해서 액세서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커피 찌꺼기의 커피와 올, 아까 올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울이라고 하는데요. 시울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의 종류를 만들어 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원래는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같이 만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엉이가 원래는 커피의 씨, 부엉이의 붕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먼저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씨붕이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갑자기 씨붕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지나서 바로 씨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지금은 한 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뒷부분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커피 찌꺼기가 아시겠지만 수분이 포함한 상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야 합니다. 건조된 상태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을 2007년에 정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요. 530만 톤 가량이 버려지고 있고 경제적 손실로만 1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커피를 수입을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인데 27만 톤 정도가 쓰레기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보니 7,642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다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돈은 어디서? 국민의 세금, 저희의 세금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처럼 재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냉장고예요. 그렇지만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부엉이처럼 또 아이들의 도구처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부엉이를 만들면 고작 명함, 꼬지야, 메모로밖에 사용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엉이를 아이들 방이나 또 특히나 반지 앞방에 있는 곳에 한 일주일 정도 놔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찌꺼기의 본연의 그 성질이 있어서 곰팡이를 썰게 됩니다. 곰팡이가 썬다는 의미는 습도가 많다는 의미고요. 습도가 많다는 의미는 세균과 병균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엉이를 놔둔 곳에 혹시라도 아이들 방에 곰팡이가 썰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의 환기를 시켜주시고 건조를 시켜주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위의 그림처럼 부엉이는 다시 물티슈나 물로 닦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당연히 갖고 있는 게 뭐 탈취제, 방향제, 다양한 것들을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식물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마 커피 찌꺼기를 갖다가 흙과 섞어 10대 1로 섞어서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미국 문헌에는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 즉 장미라든가 토마토에만 영양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커피 찌꺼기와 생지를 넣었을 때는 죽는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내리고 남은 그 물 조금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정도로 환기가 좀 어려운,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그다음에 스타벅스 본사와 연간 1톤에서 많게는 5톤 가까이 서울숲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50년, 100년 후에는 서울숲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 영양제를 공급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제가 직접 일반인들이 만들기도 하지만요. 청각장애인, 즉 손이 민감한 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독거 노인이 만들기에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주부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것들에 만들어진 것들을 소형 커피 전문점, 즉 빈 공간이 많은 곳에서 인테리어 소품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선 다음으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중에요. 비누 조각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0만 명이 10만 개의 비누, 즉 2개를 만들었을 때 20만 개를 1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흉기가 되는 조각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 커피 찌꺼기를 네모 모양을 만들어 사포와 같은 줄로 똑같이 갈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교육과정 중에 또 찰흙 만들기라든가 클레이, 고무 찰흙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커피와 식품 첨가물, 즉 깨끗하게 나온 커피 찌꺼기와 식품 첨가물, 초콜릿과 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첨가물,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커피 점토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점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친환경 교육 보조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이 그냥 만들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무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또 열매에서 나온 커피를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또 재활용을 해서 체험을 하는 하나의 커리큘럼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 군포에 있는 금정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규 수업에 1시간은 이론을 그 이후에 1시간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한 자료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자벌대에서 매월 1회씩 무료 환경 체험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직업 전문 학교라고 하는데 직업 체험 공간인 키자니아에서도 4월 30일까지 직접적으로 같이 아이들이 환경 전문가가 돼서 일반 기능공이 돼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 쪽에서 직접 기술적인 노하우와 어떤 것들을 교육기관인 에듀코리아라든가 다른 교육기관, 강사들이 있는 기관에 저희가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공급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CSR이라고 해서 스타벅스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요. 그것을 무료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다 같이 이렇게 한국자벌주에서 무료로 아이들 체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커피 환경 마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됐든 기관이 선정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또 소형 커피 전문점에 직접 그 마크를 인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형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그것들이 또 대형 프랜차이저, 대형 커피점들과 하나의 또 다른 특색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4년 동안 회사원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정말 좋은 이 자리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환경 캠페인, 커피에 대한 캠페인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종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종이컵만 재활용만 하면 돼.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피 전문점의 10%도 안 되는 것이 종이컵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커피 찌꺼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것을 당연히 재사용, 재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커피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당연히 재활용을 하고 캠페인을 하면 좋지만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좀 더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은 이 진행을 하면서 5년간 혼자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중간 단체인 사회연대은행과 그다음에 또 하자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세부적인 것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를 뽑아주신 거는 지금 와 계신 또 시민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의 보고가 자리가 되기는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다른 저희가 환경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엉이 아버지의 발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리모컨을 마지막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공감하셨으면 1번, 가장 많이 공감하셨으면 2번, 너무너무 많이 공감했으면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 돈은 전혀 들지 않는 가상 투자니까요. 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집계 결과 보여주시죠. 네, 3억 4,700만 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응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리모컨은요,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꼭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가여서 여러분 저희가 물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반납을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디어 38개 팀 전체에게 시상을 하는, 축하하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2층에 계신 분들도 잠깐 바람 쐬시고 좀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좀 축하해 주시고 인사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4분인데요. 약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마지막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